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함정은 총구가 아니라 미소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가장 깊은 배신은 가장 오래 손을 잡아온 사람이 설계한다. 이것은 사랑 이야기다. 그러나 동시에 사랑이 어떻게 무기가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강원도 인제 5월의 밤 공기는 차갑고 깨끗했다. 강준혁은 캠핑 의자에 앉아 맥주캔을 천천히 기울였다. 불꽃이 튀었다. 맞은편에 박도연이 앉아 있었다. 22살 때부터 함께였다. 군대도 같이 갔고 결혼도 비슷한 시기에 했으며 아이들이 기어다닐 때부터 이렇게 해마다 같은 캠핑장으로 왔다. 준혁에게 도연은 친구라는 말로는 부족한 사람이었다. 형제라고 부르기엔 피가 다르고 그렇다고 그냥 지인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을 함께 겪었다. 텐트 안에서는 두 아내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가끔씩 오세연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맑고 환한 소리였다. 준혁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여전히 가슴이 조금 편안해지는 사람이었다. 조금 떨어진 공터에서는 강시우와 박서아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시우가 먼저 손을 뻗었다. 서아는 잠깐 굳었다가 천천히 손을 포겠다. 준혁이 그 장면을 보았다. 그는 도연의 어깨를 가볍게 쳤다. 야, 저 녀석들 봐. 도연이 고개를 돌렸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도연이 낮게 웃었다. 잘 어울리네. 준혁도 웃었다. 그러게. 그 밤 준혁은 처음으로 이 캠핑이 행복하다고 느꼈다. 캠핑 사흘째 밤이었다. 준혁은 잠이 오지 않았다. 텐트 지퍼를 조심스럽게 열고 밖으로 나왔다. 별이 많은 밤이었다. 그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호수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멈췄다. 호수가 가까워질수록 두 사람의 윤곽이 보였다. 오세연이었다. 그리고 박도연이었다. 도연이 세연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세연은 도연의 가슴에 이마를 기댔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선명하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준혁은 몸이 굳었다. 숨을 쉬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숨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소리가 나지 않도록 발을 돌렸다. 텐트로 돌아왔다. 침낭 속으로 들어갔다. 세연은 20분 뒤에 돌아왔다. 깼어? 세연이 속삭였다. 준혁은 눈을 감은 채 대답하지 않았다. 세연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준혁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 가지 생각만 반복했다. 내가 잘못 본 것일 수도 있다. 그냥 위로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의 침묵이 계속 눈앞에 어른거렸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무겁게 눈을 떴다.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아무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지 못했다. 도연은 평소처럼 농담을 했고 세연은 평소처럼 웃었다. 준혁만이 평소와 달랐다. 그때 최윤아가 준혁의 옆으로 다가왔다. 오빠, 어젯밤에 잠 못 잔 것 같다. 눈이 많이 부었네. 윤아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준혁은 그녀를 바라봤다. 윤아는 도연의 아내였다. 밝고 솔직한 사람이었다. 준혁은 그녀를 그냥 동생처럼 여겨왔다. 괜찮아. 좀 못 잔 것뿐이야. 나랑 잠깐 산책할래요? 나도 머리 좀 식히고 싶어서. 준혁은 잠시 망설였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캠핑장 외곽 산길을 천천히 걸었다. 윤아가 먼저 말을 꺼냈다. 오빠, 나 요즘 도연이랑 좀 힘들어. 준혁이 발걸음을 늦췄다. 무슨 일 있어? 그냥 뭔가 달라진 것 같아. 도연이가 예전엔 나한테 이것저것 다 얘기했는데 요즘은 핸드폰도 잘 안 보여주고 퇴근도 자꾸 늦고.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윤아가 그를 바라봤다. 오빠는 어때요? 세연 언니랑 잘 지내요? 응, 잘 지내. 준혁은 거짓말을 했다. 아니, 어쩌면 거짓말이 아니었는지도 몰랐다.
그는 아직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였으니까. 캠핑에서 돌아오고 나흘이 지났다. 준혁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다. 최윤아였다. 오빠, 나 오늘 많이 울었어. 도현이가 오늘도 늦게 들어왔는데 술 냄새가 났어. 오빠한테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준혁은 한참 화면을 바라봤다. 그는 도현을 생각했다. 호숫가에서 세연의 어깨를 감싸고 있던 도현을. 그래. 힘들었겠다. 짧게 답했다. 유나의 답장이 빠르게 왔다. 오빠 따뜻하다. 고마워요. 그로부터 열흘 뒤 유나가 먼저 만남을 제안했다. 오빠, 나 얘기 좀 더 하고 싶은데. 조용한 데서 잠깐 볼 수 있어요? 장소도 유나가 정했다. 성수동 골목 안쪽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카페였다. 준혁이 먼저 도착해 창가에 앉았다. 유나가 들어왔다. 청바지에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준혁은 그녀가 예쁘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든 순간 스스로를 다잡았다. 두 사람은 1시간 남짓 이야기를 나눴다. 도연에 대한 이야기였고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였다. 유나가 테이블 위에 놓인 준혁의 손 가까이 자신의 손을 뻗었다. 준혁이 조용히 손을 거뒀다. 유나야. 응? 우리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유나가 잠깐 굳었다가 이내 웃었다. 맞아요. 미안해요, 오빠.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준혁은 그날 카페에서 나오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다. 정확히 무엇이 이상한지는 몰랐다. 그냥 공기가, 상황이 너무 잘 짜여진 것 같은 느낌. 그러나 그는 그 감각을 그냥 흘려보냈다. 카페에서 만난 지 2주일이 지난 저녁이었다. 준혁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섰을 때 오세연이 식탁에 앉아 있었다. 표정이 달랐다. 앉아. 세연의 목소리에 온기가 없었다. 준혁이 천천히 앉았다. 세연이 식탁 위에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다. 안에서 사진들이 쏟아졌다. 카페 창가에 앉아 있는 준혁과 유나. 유나가 준혁의 손 쪽으로 손을 뻗는 장면. 두 사람이 함께 카페를 나서는 장면. 준혁 씨, 나 이혼하고 싶어. 준혁은 사진을 내려다봤다. 이게 어떻게? 당신이 유나랑 만나는 거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세연이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카페에서 유나와 나눈 대화 일부가 흘러나왔다. 음질이 선명했다. 준혁은 입이 열리지 않았다. 세연이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미 선임된 이혼 전문 변호사의 명함이 클립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재산분할 요구 목록도 출력되어 있었다. 준혁은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다. 이 모든 게 너무 빠르게 준비되어 있었다. 그날 밤 강시우는 박서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아야. 응. 우리 부모님이 이혼할 것 같아.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다. 서아가 낮게 말했다. 나도 알아. 시우가 멈췄다. 어떻게 알아? 서아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다. 오빠, 나 캠핑 가기 1달 전에 엄마 핸드폰 잠깐 봤어. 엄마가 아빠한테 보낸 문자였는데 이상한 말이 있었어. 뭐라고 적혀 있었어? 서아가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준혁이는 내가 맡을게. 넌 세연이 확실히 잡아. 전화 너머에서 시우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아가 말을 이었다. 나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 어른들끼리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했어. 근데 지금은 알 것 같아. 시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아야. 응. 그 문자 아직 기억해? 응. 지금도 눈에 선해. 절대 못 잊어. 준혁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세연이 제출한 사진들을 다시 꺼내 들었다. 변호사가 말했다. 촬영 각도가 이상합니다. 준혁이 고개를 들었다. 일반 카페 CCTV로는 이 위치에서 이 각도가 나올 수 없어요. 누군가 직접 카메라를 들고 찍은 겁니다. 그것도 카페 안에서. 준혁은 사진을 다시 봤다. 그러다 기억이 떠올랐다. 카페를 정한 것은 유나였다. 장소도 날짜도 시간도.
준혁은 그냥 따라갔을 뿐이었다. 그리고 이 녹음 파일, 어떻게 녹음된 건지 아십니까? 핸드폰 녹음 앱으로는 이 음질이 안 나와요. 별도 장비를 사용한 겁니다. 준혁은 눈을 감았다. 유나가 먼저 연락했다. 유나가 장소를 정했다. 유나가 경계를 허물었다. 그리고 세연은 그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세연이는 이걸 언제부터 알고 있었을까요? 변호사가 조용히 답했다. 처음부터요, 아마. 준혁은 유나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3번 울리고 유나가 받았다. 오빠, 유나야.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어. 긴 침묵이 흘렀다. 유나가 천천히 말했다. 도연이가 그랬어. 오빠가 먼저 나한테 관심 있다고. 그냥 가까이 지내주면 된다고. 나는 그 말을 믿었어. 준혁은 숨을 참았다. 유나가 말을 이었다. 근데 카페에서 오빠가 손 걷었을 때 그때 알았어. 내가 잘못된 사람을 믿었다는 걸. 오빠는 진짜 아무 마음이 없었던 거잖아. 나는 도연이한테 이용당한 거고. 유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미안해, 오빠. 내가 어리석었어. 준혁은 잠시 말이 없었다. 유나야. 도연이랑 세연이 주고받은 문자 아직 있어? 또 침묵이 흘렀다. 응. 나한테 줄 수 있어? 줄게. 첫 번째 심리가 열린 날. 오세연은 피해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단정한 옷차림이었다. 표정은 차분했다. 준혁의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판장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다. 법정 전광판에 문자 내용이 떠올랐다. 오세연이 박도연에게 보낸 카카오톡이었다. 유나가 잘 맞춰줄 거야. 캠핑에서 씨앗 뿌리면 돼. 다음 장면. 준혁이 워낙 착해서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잘 넘어오더라. 또 다음 장면. 변호사 선임했어. 이제 시작하면 돼. 날짜를 확인했다. 캠핑 출발 일주일 전이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판사가 오세연을 바라봤다. 피고 측, 이 문자에 대해 해명하시겠습니까? 오세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변호인이 황급히 일어섰다. 맞은편 자리에서는 박도연의 변호인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준혁은 정면을 바라봤다. 아무 표정도 없었다. 눈물도 없었다. 그냥 오래되고 무거운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다. 11장. 서아의 눈물. 법원 밖 계단. 서아가 시우 옆에 앉아 있었다. 재판이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 몰랐다. 그냥 기다리고 있었다. 시우가 계단에 팔꿈치를 짚고 앞을 바라봤다. 서아야. 응.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서아가 잠시 생각했다. 부모님이 한 짓이 우리 사이까지 망가뜨릴 순 없잖아. 시우가 서아를 바라봤다. 서아가 말을 이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 우리는 그냥 서로 좋아한 거잖아. 시우가 천천히 손을 뻗었다. 서아가 그 손을 잡았다. 캠핑장에서 처음 손을 잡던 밤과 똑같은 방식이었다. 그러나 그날과는 달리 두 사람 모두 이번엔 놓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강준혁은 모든 소송에서 이겼다. 재산을 지켰다. 회사를 지켰다. 그러나 그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그냥 불을 끄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20년 우정과 결혼이 동시에 무너진 자리는 승소 판결문으로 채워지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유나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고마워. 용기 냈다는 거 알아. 유나의 답장은 한참 뒤에 왔다. 오빠도 잘 살아요. 유나는 그 무렵 이미 지방의 작은 도시로 내려가 있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방을 얻었다. 낮에는 글을 쓰고 저녁에는 혼자 밥을 먹었다.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생활이었다. 다만 이런 방식으로 시작될 줄은 몰랐다.
오세영과 박도연은 각자의 배우자에게 상간소송을 당했다. 위자료 판결이 났고 두 사람의 이름은 작은 커뮤니티에 퍼졌다. 그들이 꿈꿨던 미래가 어떤 것이었는지 이제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 강시우와 박서아는 그의 여름을 조심스럽게 함께 보냈다. 대단한 일은 없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걷고 가끔 서로의 이야기를 들었다. 시우가 어느 날 말했다. 우리 부모님처럼은 절대 안 살 거야. 서아가 대답했다. 나도. 그리고 잠시 후 서아가 덧붙였다. 그런데 오빠, 우리 어떻게 살 거야? 시우가 생각했다. 천천히. 숨기지 말고. 그것만은 지키자.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